안녕하십니까. 다문화, 다문화 정책, 다문화주의의 실태를 파헤치고 진단하여 그 진실을 국민들에게 알려드리는 우리문화사랑 국민연대 팟캐스트입니다. 아까 4대강 중에 보면은 4대강 이분들이 하려고 했을 때 환경 좋아진다, 생태 좋아진다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고용이 창출된다 그랬어요. 예. 고용이. 예. 그래가지고 이거 4대강 하면 30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32만 개 생긴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하면 나는 60만 개 만들 수 있다. 팠다가 다시 묻으면 된다. 근데 실제로 몇 개 생겼는가? 3만 4천 개 생겼어요. 네. 3만 4천 개. 그리고 그것도 태반에 보면은 한족 같은 중국 사람들. 예. 그래서 남한강 이포보 이포보, 공사장에 갔더니 산업안전에 관련된 구호가 전부 다 중국말로 돼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거기서 한 30명 일하고 있어요. 예. 자, 오늘도 저희 문사연 팟캐스트는 지치지 않고 이 다문화 공정에 태클을 걸고 있습니다. 그 먼저 번에 이어서 우리 인터넷상에 그 다문화 공정을 반대하는데 아주 혁혁한 공을 세우고 계신 농계 여름님을 모시고 계속 그 현재 다문화 공정 이 모순된 이 사회의 행태 여기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팟캐스트 중간에 노회찬 씨의 공사판 외국인 드글드글한 상황을 언급할 때 인용하려는 음성 파일을 좀 싣고 있는데 혹 이 내용에 대해 궁금하실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사전에 제목으로 달아놓은 이 노회찬 씨를 특별 고려해서 먼저 오프닝으로 틀어드렸습니다. 그 1부에서 그러니까 먼저 번에 불법과 특권을 좋아하는 다문화라는 주제로 한국 내 150만 다문화인들이 우리 한국인들과 별개의 특별한 대우를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들을 살펴봤었습니다. 이제 여기에서는 들어가기 앞서 간략하게 이제 되짚어 보자면 강원 도민이 대략 150만 명이고 충청북도 도민 역시 대략 한 150만 명 정도 되는 상황인데 다문화인 150만이라는 수치는 우리나라 행정구역 최대 단위 하나를 외국인들만으로 채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수치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이제 상상력을 더해서 지난 시간에 강원도라는 150만의 인구 규모를 가진 행정구역이 모두 다문화인들로 채워져 있고 한국인들이 그곳에선 은행을 이용하려 해도 거부당하거나 한국인들만을 몰아내는 그들만의 행정구역이 등장할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음을 확인해보는 시간을 했었죠. 실제로 이런 상황이 2013년 9월 14일 EBS 다문화 사랑이란 프로그램에서 현실로 나타났었기도 했고요. 네. 예. 그래서 또한 이런 외국인들에게 주어지는 40만 원이란 금액이 단순히 내 돈 아니니까 신경 끄지 뭐라는 이렇게 방관자적 입장에서 벗어나 생각해 보면 그 돈이 내 주머니에서 나간 우리 모두의 세금이고 그 돈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일반 서민들이 월 이자 3, 40만 원을 받기 위해선 대략 1억 원 이상의 금액을 예금으로 굴려야 하는 큰 돈의 이자 소득인 것을 알 수 있다는 얘기도 그때 말씀드렸었습니다. 네. 예. 다문화인들 모두가 단지 한국에 결혼하러 왔다는 이유 하나로 든든한 돈주머니가 생기는 셈인데요. 이게 전부 우리 모두 한국인들의 세금을 바탕으로 퍼주는 돈이라는 것이죠. 예, 참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예. 다문화인들 완전 논 않네요, 그죠? 그렇죠. 이게 단순히 이 젊은 사람들이 결혼한 사람들이 대부분 젊지 않습니까? 네. 이런 사람들에게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로 한국인들이 만약에 굴리자면 어마어마할 수도 있는 그런 금액을 이유 없이 오로지 결혼했기 때문에 준다는 게 좀 아이러니합니다. 예. 젊은 외국인에게 단순히 주는 이런 금액들은 한국 젊은이들은 절대로 만져볼 수 없는 금액이고 한편으로는 기회의 박탈을 유도하죠. 우리의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며 봉사해도 받기 힘든 금액이 그저 이게 나 다문화요, 나 다문화 벼슬아치요 하는 순간 알아서 상납하는 돈이 됩니다. 우리의 젊은이들이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고 군대에서 소중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비슷한 나이의 다문화는 나라에서 주는 돈을 받으며 학비 그리고 각종 다문화 장학금으로 다니게 되고 방값이 올라도 우리 젊은이들은 점점 학교에서 멀리 좁게 살아가야 하는데 이 다문화 관련된 학생들은 가장 좋은 기숙사에 배정되고 한국 학생들의 기숙사를 빼앗아서까지 챙겨주는 이런 외국인 눈치 보기를 강요받는 게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예,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문화 특례 입학, 예, 각종 장학 제도와 그들에게 퍼주는 국민 세금 등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먼저 번에 그러니까 여름님하고 같이 가졌었는데 예. 이제는 저 정부가 선동하는 150만 다문화 시대라는 구호에 이 150만이라는 수치를 좀 더 좀 실감나게 좀 생각해 보도록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먼저 번 그 프로에서 그 다문화 또는 외국인이란 말을 섞어서 저희가 표현을 했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크게 헛갈려하지 않고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바로 그 점이 문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을 외국인이라 말하지 않는 것이 어떤 문제의 시발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난 시간에 외국인과 다문화를 섞어 말해도 우리 모두는 같은 의미로 이해했듯이 정부가 말하는 150만의 외국인은 다문화라는 모호한 말 대신 외국인이라고 말하는 편이 의미 파악이 분명해집니다. 다문화와 외국인이라는 두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정부의 말에 잠깐 귀를 닫고요. 의도적으로 다문화와 외국인을 한번 거꾸로 사용해 보면 의미가 더 강렬해집니다. 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이제는 다문화 시대라고 우리가 많이 캠페인을 듣죠. 하지만 여기에 바꿔 말하면 이제는 외국인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끼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이제는 외국인이 주인인 그런 시대라는 어떤 강요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게 말이에요. 이제 보면은 그 다문화 좋은 말이에요, 그죠? 예, 그렇죠. 근데 꼭 이 정부나 일부 이 이권 단체들이 다문화라는 이 좋은 이 용어를 다 오염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 딱 집어서 말을 하지 왜 굳이 이걸 다문화라는 말을 끌어들여가지고 국민들을 헷갈리게 하냔 말입니다, 그죠? 예, 이런 헛갈리는 그 상황을 좀 더 예를 들어보면 다문화 지원금 40만 원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요. 이 말을 다문화를 이번에 외국인이라는 말로 바꿔보면 외국인 지원금 40만 원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 열받네요. 한국인은 안 주는 돈을 단지 외국인이기 때문에 받는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좀 더 구체적인 예를 보면 외국인 범죄가 해마다 증가한다라는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이 말을 또 외국인과 다문화를 바꿔보면 다문화 범죄가 해마다 증가한다라고 들으셔도 크게 틀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네요. 2012년 5월 17일 조선일보에 보면 살인의 8%가 외국인 범행이란 기사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실제로 이 150만의 다문화라고 하면 3%가 채 안 되는 그런 우리 국민들 사이에서의 퍼센테이지인데 한국 내에서의 살인 사건 8%는 이 다문화인들이 저지른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다문화인 100명 중에 8명은 살인자고 흉기를 휘둘렀을 테지만 목숨을 건진 피해자 덕분에 살인자로 집계되지 않은 운 좋은 다문화인도 있을 테니 대략 100명 중에 10명은 흉폭한 다문화라고 볼 수 있는 셈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10명 중에 1명이 여차하면 칼 들고 우리를 해코지할 수도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소리인데 이렇게 따져보면 굉장히 위험한 집단이고 절대로 국민적 경계를 풀어서는 안 될 집단이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되겠죠. 야, 그 얘기 들어보니까 좋은 데다가는 유리한 쪽은 다문화란 말을 갖다 쓰고 예, 불리하면은 외국인이란 말을 갖다 쓰네요. 그렇습니다. 이 두 단어의 말장난이 굉장히 심한데 요 두 단어의 말장난을 좀 더 살펴보면 이 150만이라는 수치의 허구성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 외국인 150만, 다문화 150만이라 말하지만 내용을 좀 더 뜯어보면 실상이 다음과 같습니다. 통계청 나라지표 사이트를 참고하면요. 2011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63년 만에 귀화 외국인 10만 명을 돌파했다는 뉴스를 접할 수 있습니다. 그 후 2013년인 현재의 통계는 아직 집계되기 전인 상태에서 2012년까지의 귀화 외국인은 대략 12만 6천 명 선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으로 이렇다는 거죠. 여기에 2013년 현재까지 귀화한 외국인과 그리고 미성년자 등의 귀화 대기 인원 등을 좋게 생각해서 범위를 넓혀봐도 30만 정도로 추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30만이 정부가 말하는 다문화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진짜 다문화 가정인 셈이 되는 것이죠. 네, 확 줄어버리네요. 예, 그렇습니다. 늘 100만 단위의 다문화 선동질만 들어오다가 실제로 많아야 30만이라는 이거밖에 안 된다 싶으면 놀랄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정부의 캠페인을 한번 제가 바르게 고쳐보겠습니다. 귀화 다문화인 13만 명 시대,
우리의 소중한 이웃입니다. 이게 올바른 표현이고 현재 정확한 팩트가 이렇다는 것이죠. 예. 이 13만 명을 위해서 여성부는 전국 방방곡곡에 다문화 센터가 필요하고 600여 여성단체가 필요하며 수천억 원의 다문화 예산이 필요합니다. 조선일보 2013년 올해 1월 9일의 뉴스에 보면요. 다문화 가정지원 한 가구당 84만 원이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를 보면 가구당 84만 원씩 돈이라도 지급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여성부의 다문화 지원센터 운영과 인건비 등으로 사용되며 태미들의 일자리와 돈줄로 이용될 뿐입니다. 물론 다문화 가정에 떨어지는 돈이 한국인보다는 많지만 그들도 한편으로는 여성부에 이용당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생각해보면 여성부라는 조직을 위해서 원래대로 말하자면 여성부 센터에 다문화 센터라 이름을 붙이고 다문화 예산을 타내어서 여성부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는 소리죠. 13만 명이란 수치조차도 2000년 초반부터 정부의 다문화 어떤 그런 캠페인과 농촌총각 초혼 재혼 3혼 4혼 이런 것들이 힘쓴 결과 만들어낸 수치일 뿐 여성부가 생기기 전에는 이러한 그 미친 짓도 없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피를 섞는 것도 세규화라는 소리를 하셨던 대통령이 계시고 지문날인을 전부 다 폐지해 버리신 그 분 대통령이 계시고 또한 여성부를 만들어서 정치 패미들의 돈줄로 이용하고 일자리를 마련해 주셨던 그런 대통령도 계셨듯이 이 다문화 이전에는 국제결혼이 지금과 같이 매매혼의 어떤 그런 의미를 띈 적이 없었습니다. 다문화 전에는 국제결혼 가정들이 없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다문화 선동질 이전에는 정부 지원금 없으면 국제결혼도 다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이 13만 명이라는 수치는 정부의 말대로 충분히 감싸 안아줄 만한 수치였습니다만 지금의 다문화는 한국 장애인들에게 들어가는 돈줄을 조이면서까지도 다문화 핑계대고 돈 끌어다 쓸 곳이 많은 조직이 되었습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려는 것일까요? 5천만 명 중에 30만 명과 150만 명의 차이, 즉 다문화인들을 5배 뻥튀기 시키는 이유가 무엇이고 그렇게 함으로써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가라는 생각에서부터 다문화 관련된 모든 토론과 대책 등이 시작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예, 우리 여름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청취자 여러분들, 이 부분 5배 뻥튀기 굉장히 집중해서 더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서서 장애인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뿐만이 아니라 차상위 계층, 영세민들 예산까지 다 빼갔어요. 예, 그렇죠. 다문화 쪽으로. 네. 예, 지금 그럼 나머지 120만의 들러리 다문화인들, 예, 제대로 얘기하자면 외국인, 네네. 예, 결국은 이들의 정체는 뭘까요? 그러면은? 예,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바로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결국 우리의 관심이 필요한 13만 다문화 가족보다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 120만의 외국인 노동자를 숨기는 용도, 그리고 다문화로 인해서 돈 챙기고 일자리 챙기는 여성 관련 단체의 돈줄이 바로 다문화라는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외국인 노동자들과 엮인 모든 행사에는 다문화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외국인이란 말 대신 다문화란 단어를 대체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게 외국인 문제와 갈등에 대한 저항을 다문화 가정을 앞세워서 온정주의와 감성팔이로 무마시켜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노동시장 개방과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한 사회 불안, 실업, 노동환경 저하 등의 여러 이성적 접근이 필요한 문제들을 다문화 가정을 앞세워서 감성적 차단막으로 덮어버리는 게 현재의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문화와 외국인이라는 같은 듯 다른 두 단어를 통해 본질을 흐리는 말장난과 다문화 가정을 내세워 120만 외국인 노동력의 실상을 덮어버린다는 모습을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가 다문화의 모든 시작과 끝이 아닐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다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러한 다문화에 포함된 여러 본질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야기하는 다문화는 어떤 것인지를 전제하고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내가 외국인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상대방은 다문화 가정을 염두에 두고 있으면 대화가 헛돌게 됩니다. 누군가와 다문화 관련 대화를 하려면 우리는 먼저 상대방이 생각하는 다문화가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다문화와 그 사람의 다문화가 다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대화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네. 참 보면은 그 아주 좋은 말들은 다 독점을 해요. 우리 한국의 진보 보수 논란도 그렇고 그 다문화도 그 좋은 표현 아닙니까? 예, 그렇죠. 아름다운 다문화예요. 근데 자신들의 아주 못돼 먹은 정책에 본질을 감추는. 그렇죠. 이 다문화란 말을 갖다 쓰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에 반대를 하면은 다문화 정책 여기에 반대를 하면 우리가 다문화를 반대하는 줄 착각들을 해요. 그렇죠, 그렇죠. 정말 억울하죠. 예, 예. 예, 아주 이런 왜곡된 외국인 정책을 사실 저희는 반대를 하는 거예요. 예, 예. 이게 좀 착각들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예, 계속 이어 말씀해 주시죠. 예. 그래서 이런 다문화 관련돼서 어떤 언어를 혼란시키고 상대방을 그다음에 뭐 다른 방향으로 유도해서 내 의사를 감춘 채 이야기를 하는 이런 기법들은 사실 그 선진국들이 어떤 제국주의적인 그런 사상들을 개도국한테 강요할 때 많이 이런 것들을 했었는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에 노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문화인들의 외국인 범죄를 얘기하며 화를 낼 때 상대방은 다문화 가정을 염두에 두고 불쌍한 사람들이란 소리를 합니다. 근데 저희는 그 불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 범죄 얘기를 하고 싶은데 서로 이렇게 포인트를 섞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다문화와 그 사람의 다문화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하시고 우리가 서로 이야기하고 싶은 다문화를 먼저 사전에 범위를 한정하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거 굉장히 아주 좋은 살상의 결론이 아닌가 싶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죠? 예, 어떤 토론의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정리하면 오늘날 그 우리 한국 사회의 다문화에는 불법 체류, 국제 결혼, 외국인 노동자, 외국인 범죄 등이 마구 뒤섞여 있단 말입니다. 예. 그리고 그것이 정부가 원하는 결과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본질을 파악하기 어렵게 만들어야 예. 자신들의 이런 정책들을 선동하기가 쉽기 때문이라는 말씀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 다문화는 우리의 이웃입니다라고 광고할 때 그 주인공은 다문화 가정의 여자인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근래에는 다문화 아이들도 간혹 나오는데요. 이토록 그 여성과 아이를 내세우는 것들이 우리의 눈길을 왜곡시키는 것이죠. 근데 이 다문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다문화로 인한 문제점들이 더 폭증하는 어떤 그런 시발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의 성실한 공무원들 때문인데요. 그 정부에서 다문화 관련 아이들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을 때 이미 정부에서는 상당한 진행을 보이고 있을 것이며 조만간 우리의 성실한 공무원들이 이 다문화 아이들 관련해서도 아주 그 착실한 대책들을 내놓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아이와 여성을 내세우는 그런 다문화 정책으로 분위기를 몰아갑니다. 말하자면 다문화 가정은 다문화 뒤에 숨은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노동시장을 개방하는 문제, FTA의 부작용, 외국인 범죄, 매매혼, 여성부의 돈줄, 페미들의 일자리 등등의 많은 것들을 감추고 덮어버릴 아주 요긴한 수단이라는 셈이죠. 이러한 우리 눈을 멀게 하고 귀를 막고 있는 귀마개, 눈가리개들을 털어버리고 외국인을 외국인이라고 부를 때 비로소 모든 것들은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문화라는 단어 대신 외국인을 넣어보고 외국인이란 단어 대신 다문화를 사용해봅니다. 그러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연간 수만 건의 외국인 범죄, 다시 말하면 연간 수만 건의 다문화 범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다시 말하면 다문화 노동자입니다. 네. 다문화 지원책, 다시 말하면 외국인 지원책입니다. 다문화 특례 입학, 다시 말하면 외국인 특례 입학입니다. 다문화 비례대표, 다시 말하면 외국인 특혜를 받는 비례대표라는 소리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포장해도 한꺼풀 벗겨보면 결국 실상은 이런 거였습니다. 외국인이 주인인 한국 만들기였던 것이죠. 네, 조금 전에 그 여름님께서 그 성실한 공무원들이라는 말씀을 쓰셨는데 예. 이 방향성도 불분명하고 정체성도 불분명한 공무원들이 성실하게 일하면요, 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참, 제 주변에도 공무원들이 계세요. 예, 공무원들 좀 정신들 차리셔야 합니다. 저는 이 공무원들이 한국의 공무원임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분들은 소속이 유엔인 것 같아, 유엔.
어디서 월급 받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소속이 한국인 것 같지 않아요. 아무리 봐도. 그렇다면 그러니까 여러 외국인 문제, 그러니까 노동시장 개방 등을 숨기는 용도, 예, 예. 예, 이런 아주 그 용도로 사용되는 이 다문화란 단어 뒤에 숨어 있는 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들은 우리 일반 서민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많은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일단 가장 본질적인 그 스스로에 대한 질문부터 시작하자면요. 우리나라에 사장이 많을까요? 노동자가 많을까요? 라는 물음에서 시작하고 싶습니다. 당연히 사장보다는 노동자가 더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사장님 외국인 노동자 데려와서 힘든 일 시키고 우리는 쉬운 일만 하고 싶습니다. 우리 사장님 요즘 돈도 못 버는데 나만 빼고 한국인 노동자 다 자르고 외국인 노동자 데려옵시다. 설마 이랬을까요? 식당에 흔하던 인심 좋은 우리 아주머니들이 모두 모이셔서 비록 나는 내 새끼 등록금 낼 돈도 없고 여기 관두면 뭐 해먹고 살지 모르겠지만 조선족 데려와서 내 일자리 주고 싶어요. 이러셨을까요? 아니면 노동자의 친구의 척하는 민노총이 한국 노동자들 힘든 일 하는 거 도저히 눈물 없이 보기 힘드니 외국인 노동자 데려와서 힘든 일 시키고 부려먹고 한국 노동자들은 편한 일만 하게 하고 싶어요. 이래서 노동자가 들어왔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 우리 노동자들의 의지로 들어온 그런 부분이 손톱만큼도 없습니다. 한국 노동자들이 결정해서 외국인 노동자를 받은 게 아님은 분명하고 그렇다면 그 다음으로 생각해 볼게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해서 돈은 누가 버느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한국의 여느 중소기업들이 그렇듯이 사장이 있고 사장 친인척이 짱 박혀 있고 또 그 연줄에 연줄 등등으로 얽혀 있으면 거기까지는 못 자르고 관계없는 한국인들 다 자르고 외국인으로 채웠습니다. 근데 얘들 대부분 해외로 송금해버린다고 하죠. 5만 원 남기고 송금한다고 TV에서 울먹거리던데 우리 장병들 10만 원 받고 나라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장병들은 막 대성통곡이라도 해야 됩니까? 연합뉴스 2011년 1월 28일 기사에 보면 외국인 노동자들의 해외 송금이 100억 불에 육박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100억 불이라는 수치가 우리의 그 느낌이 실감이 나지 않아서 얼마인지 모르실 수가 있는데요. 바꿔보면 10조가 넘는 돈입니다. 즉 한국 서민 경제에서 돌고 돌았을 10조가 빠져나갔으니 서민들은 돈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 4대강 말 많은데 그 4대강 전체 예산이 20조였다고 하죠. 예, 그렇죠. 예. 그렇게 송금하면 예전에 한국인 직원들 근무할 때와 달리 밖에서 돈 쓰는 애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 보면 결국은 중소기업 주변 상권 다 무너지겠죠. 또 그 5만 원의 소비마저 다문화 마켓들에서 이렇게 다 사용하고 나면 한국인 영세상인들에게는 누가 와서 돈을 쓰겠습니까? 그렇게 외국인 노동자로 돈 번 사장은 하루에 뭐 10끼를 먹는 것도 아닐 테고요. 그렇게 보면 주변 상권과 상관없는 소비를 하게 되고 결국 사장 일가가 돈을 벌 것이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돈을 벌 것이고 그 이외에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밀려나서 이제 실업자 신세가 되거나 더 저렴한 임금을 받아야 될 한국인들은 더더욱 소비가 위축되어 지금 현재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 그런 사태가 더 가중되지 싶습니다. 이게 참 보면은 우리 여름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 다문화 문제 소위 얘기해서 이거를 너무 인문학적으로 피상적으로 관념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성적인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게요. 감정만 앞서가지고 예, 이거 저 다문화 좋은 거니까 그리고 다문화 노동자, 뭐 다문화 가정, 참 사람이라면은 응당히 이들의 삶을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말이지. 네. 이렇게 아름다운 생각만 하는데 네. 지금 쭉 말씀 들어보니까 이 다문화 문제라는 거 소위 얘기해서 정치, 경제 문제예요. 그렇죠. 많은 것들을 아우르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 말 그대로 이권에 걸린 문제이고 예. 땅 따먹기 문제이고 우리 네. 한국 사람들 땅 문제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이해가 갈려버리면은 한국 사람들 또 굉장히 민감하죠. 그렇죠. 이게 바로 이런 건 또 정치 이슈화 됩니다. 또 돈 안 되면 신경도 안 써요. 그렇죠. 이건 돈이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그것도 네. 어마어마한 세금이 걸리고 네네. 지금 뭐 연 10조 공식적으로 그런데 네. 그 인터넷상의 그 돈은 얘기를 들어보면은 환치기 수법까지 동원해가지고 빠져나가는 돈은 연 한 30조 가깝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한국 경제 팽팽 돌아가고 수치상으로는 좋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전혀 우리 삶은 오히려 더 빡빡해지고 있단 말이죠. 예, 이 적지 않은 부분을 이 다문화 노동자들이 기여를 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참 이게 문제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지금 서민들은 아유 그래도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저 일한다고 돈 번다고 고생하는 게 참 안쓰럽다라는 식으로 해서 계속 이들을 고용하는 그 기업주들만 편들어주는 상황이에요. 예, 예, 자신들 지금 이 미천 빠져나가는 줄은 생각을 좀 못하고 그러면 이 더불어서 물가도 오르고 예. 모든 게 좀 오르는데 인건비만 지금 제자리 걸음이에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적지 않은 원인을 이 외국인 노동자 문제, 그러니까 다문화 노동자들의 문제가 이게 원인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이런 게 뭐 저 같은 서민들도 다 알고 있고, 그런데 국회의원이나 뭐 정책 위반자 같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큰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자신들의 출세나 정권 획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절대로 언급하지 않습니다. 되려 이런 사람들이 다문화 찬양과 홍보에 앞장서는 게 어떤 정치에 발닦는 사람들의 습성인데, 앞서 지적했듯이 다문화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덮고 정치 단체들의 돈줄의 측면이 많은 용어를 했습니다. 그 새누리의 남경필 같은 사람은 얼마 전만 해도 그 쿨가당이라는 프로에서 김혜성 목사가 내보낸 아프리카 가나 출신 청소년 앞에서 굉장히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면서 그 이자스민과 함께 다문화인 차별금지법 발의를 약속하면서 뭐 언론에 얼굴을 자주 비추던데요. 이런 사람들도 있는 반면 또 한편으로는 민주당에서도 그 페스카마우 조선족 살인마들의 변호사였던 그 문재인 같은 경우에는 대선표 구걸방송 그 나는 꼽사리다에 자신 그 대선 캠프에 홍종학 교수를 내보내서 마치 우리 노동자들을 정말 걱정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 이민자 1,000만 명을 받아들이자는 그 삼성의 권력을 준 게 어떤 정부였는데 노무현 정부였죠. 예, 노무현 정부. 예. 그 정부에서 어떤 노동자들을 팔아서 한 표 구걸하는 순간에는 과거 자신들의 어떤 행태를 다 모두 잊은 듯한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함께 녹음 파일을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난 그 대선을 앞두고 나는 꼽사리다에 출연했던 그 문재인 정책 캠프의 홍종학 교수의 목소리입니다. 들어보시죠. 쪽에서 얘기하는 쉽게 얘기해서 보수주의 재벌개혁하고 저희가 얘기하는 진보주의 재벌개혁하고 분명히 이건 차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가장 큰 데서는 저는 아마 노동시장에서 부딪힐 거라고 봅니다. 그렇죠. 저희는 이제 노동의 가치를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하고 노동이 수단이 아니다. 근데 현재 한국 재벌이 생각하는 것은 제가 이제 쉽게 예를 드는 게 그거예요. 이분들은 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중국하고 경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을 중국 임금 수준으로 낮춰야 된다. 그래야지만 기업이 경쟁력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근데 저희 생각은 그게 아니고 한국의 노동자들을 잘 열심히 훈련을 시켜서 중국 노동자들의 생산성의 5배, 10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우리가 5배, 10배 임금을 주더라도 경쟁력이 그럼요. 되는 거고. 선진국이라는 게 다 사람값이 아니 높은 그러니까 나라들이니까요. 지금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단순하게 임금만 가지고서 뭐를 경쟁력을 갖다 확보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은 그건 큰 착각인데 지난 뭐 10년 동안에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도 볼 거고 되면 결국 현재 그 비례대표로 국회 입성을 하셨는데 우리 노동자들의 임금이 중국 노동자 수준이 되어가는 그런 상황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1년여가 되어가는 이 상황에서도 외국인 노동자 문제 관련해서 어떤 언급이라던가 대책을 내놓는 거를 제가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조선족 살인범 지켜주기에 앞장서고 어떤 종북 그 프레임으로 뒤집어 쓴 어떤 사람들의 사면을 위해서는 앞장서는 그런 민주당과 그 문재인 씨지만 노동자를 생각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제발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노동자 하면 엄청 그 빠뜨릴 수 없는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 그런 단체가 있죠. 그 민노총의 어떤 그 생각들을 한번 볼까요? 4대강 비판으로 집권정당 비난하고 그 자신들은 정정당당한 척 말하다 보니 자신들도 모르게 우리 서민들의 노동 현장을 알고 있음을 고백하는 어떤 그 방송이 있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팟캐스트 야간 비행에서 그 노회찬 씨와 유시민 씨가 그 차이나 노동자들과 조선족들이 장악하고 있는 건설 현장의 분위기를 알게 모르게 자신들도 모르게 언급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4대강 중에 보면은 4대강 이분들이 하려고 했을 때 뭐 환경 좋아진다, 생태 좋아진다 여러 가지 얘기하면서 고용이 창출된다 그랬어요. 예. 고용이. 예. 그래가지고 이거 4대강 하면 30만 개 일자리가 생긴다라고 32만 개 생긴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하면 나는 60만 개 만들 수 있다. 팠다가 다시 묻으면 된다. 근데 실제로 몇 개 생겼는가? 3만 4천 개 생겼어요. 네. 3만 4천 개. 그리고 그것도 태반이 보면은 그 뭐 한족 같은 중국 사람들. 예. 그래서 남한강 이포보 그 예, 이포보, 공사장에 갔더니 산업안전에 관련된 구호가 전부 다 중국말로 돼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거기서 한 30명, 예, 한 30명 일하고 있어요. 예. 예, 들으셨듯이 한족 같은 그 중국 사람들이 건설 현장 다 휩쓸고 있는 거 아시는 분들이 마치 남의 일인 양 지금 웃고 계세요.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해서 한국 건설 노동 현장에서 한족과 조선족 어느 쪽이 더 문제이고 지금 어느 쪽들이 더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지 뻔히 다 아실 텐데 한족만 언급하고 계십니다. 결국 조선족 얘기는 이제 외면하고 계시는 노회찬 씨죠. 그리고 여기에 맞장구 치면서 사람 좋게 웃고 계시는 유시민 씨입니다. 네,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입으로 애국 외치는 사람들 중에 진정한 애국자 본 적이 없고 맨날 입으로 경제 외치는 사람들 중에 정말 우리 민생 경제 해법을 제대로 제시해 준 사람들 없었어요. 이제까지. 그러니까 인권 외치는 인간들 치고 내 옆에 우리 가족들, 우리 사회 성원들의 인권 제대로 챙겨주는 하다못해 최저 생계라도 좀 책임져주는 인간들이 어디 있습니까? 저 생색 안 나는 인권은 그들에게 인권이 아닙니다. 예, 그 표에 연결되지 않는 인권은 인권도 아니에요. 예, 그래서 외국인들한테, 그 영주권자들한테 지방선거 예. 참정권까지 준 모양이에요. 이거 진짜 이건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이거는. 이런 문제는 이제 점점 더 커지겠죠. 예, 그리고 또 한마디 더 얘기를 하자면은 그 노회찬 씨나 유시민 씨 예.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이 생각하는 서민과 대중이라는 거는 자신들의 머릿속에 관념상에 존재하는 그 뭐라 그러나요? 이렇게 그림판에 붙어 있는 네. 그런 이상 속의 서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정말 당신들이 서민들의 고통을 알기나 알아? 예, 그런 얘기 좀 한마디 해주고 싶네요. 예. 이런 그 외국인 노동자 그 인력 증감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사실 해마다 외국인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가 일자리가 지금 그렇게 증가하고 있는 걸까요? 한번 외국인 노동자 쿼터를 할당받은 공장이라면 5년 정도는 외국인 노동자 부족 없이 지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 공장조차도 매년 새로 외국인 노동자를 할당받으러 옵니다. 이 공장이 장사가 그렇게 잘 되고 우리나라가 경기가 지금 그렇게 좋아서 일손이 딸려서 그런 걸까요? 실제로는 한국인들뿐만 아니라 외국인조차도 못 견디고 그만두거나 도망가기 때문에 자꾸 또 사람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 외국인 노동자조차도 못 견디고 그만두는 그런 일자리에 한국 사람 안 온다고, 그래서 외국인 노동자 쓴다고 기업들은 말을 합니다. 외국인도 못 버티는 일자리는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노동자 인권을 위해서라도 문 닫게 해야 하는 게 정상이 아닐까요?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들이 존재하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일할 불법 체류자가 존재하는 한 한국 노동자들을 위한 노동 환경 그 개선은 희망이 없어집니다. 2013년 7월 19일 뉴스원에는 흥미로운 기사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양주 출입국 관리사무소 불법 체류자 25명 적발, 그리고 업주 입건이란 기사인데요. 내용을 잠깐 소개하면요. 단속 결과 출입국은 중국, 인도네시아, 나이지리아, 이집트, 방글라데시 등 8개 국적의 불법 체류자 25명을 적발했다. 업주 A씨는 한국인을 아무 이유 없이 퇴사시키고 저임금 불법 체류자들을 상습적으로 고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업체는 지난해 5월에도 불법 체류 외국인 8명을 고용하다가 적발되자 단속원들에게 물리적 방해를 저지르는 등 공무집행 방해한 전력이 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업체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은데 염색 관련된 섬유업체로 보여지는데요. 이러한 업체들은 불법 폐수 등의 환경 오염 등을 통해 또 다른 의미로 사회면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이런 업체가 한국에 존재한다는 것 자체로 우리의 토양과 주변을 오염시키고 불법 체류자들의 온상이 되며
한국인들 고용과 경제에 도움보다는 해악이 더 큰 곳입니다. 불법 체류 외국인과 외국인 노동자들이 이러한 업체들의 자연 도태를 지연시키고 있는 것이죠. 외국인 노동자들이라고 힘든 일만 하고 더러운 곳에서만 일하고 싶은 것은 아닐 텐데요. 외국인 노동자 상담 글들을 보면 외국인들조차도 도망치게 만드는 안전상, 건강상 열악하고 오염된 작업장이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외국인 노동자들이 존재하는 한 그러한 노동 환경은 변화되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한 외국인 노동자들도 도망치는 노동 현장에 한국인들 안 가는 것을 탓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대체할 사람이 있고 저 사람 아니어도 일할 사람이 있고 그렇다면 사람의 값어치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우리 스스로 노동 환경을 바꾸지 않는다면 아주 요원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한국은 아시아에서 가장 외국인 노동자들의 처우에 차별이 없고 임금도 대등하게 지급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예, 그러게 말이죠. 이게 보면은 요즘에 그 또 화두가 되고 있는 그 코이카 있지 않습니까? 코이카. 거기가 ODA 자금이 있어요. 예, 예. 무슨 얘기냐면 이제 그 저개발 국가들의 경제개발 협력 자금이 그렇죠. 그 경제개발 협력 자금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어떤 사양 산업들을 그쪽 외국 현지에 진출시켜서 네. 거기 현지에서 인력을 고용하게 해주면 돼요. 예, 예. 말 그대로 그쪽 현지에서 고용 창출해가지고 그쪽에서 저 임금 받고 생활할 수 있도록 현지에서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네, 네. 그게 진정한 이 다문화 정책이 아닐까. 뭐 그들의 인권을 가족 가까이에서 그 생활할 수 있게끔 보듬어주고 말입니다. 예, 예. 예,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국내를 자꾸 끌어들이고 있단 말이죠. 네. 예, 참, 이 다문화 외국인 정책의 그 속심을 저희가 좀 알 수 있는 단면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럼 이쯤에서, 그러니까 잠깐 좀 정리하면은, 그 다문화를 꼼꼼히 들여다보면, 이게 13만 명의 실제 다문화 가정과, 네네. 그다음 120만의 외국인 노동자라는 게 이제 현실이고, 예, 예. 그 현재 다문화라는 용어는 결국 이제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덮는 도구로서 네. 예, 그 쓰이는 경향이 있다는 걸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면요. 알바 연대니 뭐니 해가지고 청년 실업자들과 파트타임 잡으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청년층이 대략 120만 원 선에서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10년 전 노가다 임금이 지금도 그 임금이란 소리가 있듯이 인건비에 대한 처우가 열악한 편이죠. 모든 물가가 10년 전에 비해 폭등한 이 시기에 현재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한국인 5천만 중에 외국인 즉 다시 말해서 다문화 150만 시대라는 정부의 말대로라면 한국인은 4,850만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50만의 외국인 그렇게 합계 5천만이 되었다는 보도가 얼마 전이었죠. 한국인 4,850만 중에 학생, 미성년자, 은퇴자 등등이 있을 거고 쉽게 노동력을 계산해 보면 4인 가족 중에 2명꼴로 노동력을 제공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대략 그 계산을 쉽게 잡아서 2,400만 명이 노동력이라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다문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대개가 노동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문화 가정조차도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2011년 2월 20일 그 뉴시스에 보도된 기사를 보면요. 결혼 이주 여성 이혼 왜 하나라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다문화 여성들의 결혼 목적이 노동 이주이기 때문이라는 점을 연구 결과로 내놓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볼 때 150만의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가 노동력임을 알 수 있고 한국인 노동력과 비교해보면요. 대략 한국인 노동자 16에서 17명의 외국인 노동자 1명꼴이라는 비율을 산출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인 노동자 노동력 2,400대, 외국인 그 다문화 노동력 140의 비율로 생각을 해본 거죠. 이런 상황을 단순히 수치로만 생각하면 언뜻 감이 안 오실 텐데요. 예를 한번 들어보면 저희가 동사무소에 등본을 떼러 갔습니다. 동사무소에 가보면 대략 한 20명 남짓이 앉아 계시잖아요. 여기에 다문화인들이 반드시 2명에서 3명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상상을 해보세요. 동사무소 창구에 등본 떼러 갔는데 창구에 대략 한 7, 8명 앉아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 한국인들이 쭉 앉아 있는데
이제 여기에 다문화인들이 그 비율만큼 채워져 있다면 창구 인원의 한 두세 명은 반드시 다문화인들이 포함되어 있고 그 다문화인들과 한국인들이 어울려서 이제 주소 이전하고 등본 떼고 인감 떼고 이러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동사무소에 가보면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정부 말대로 150만 다문화로 위장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넘쳐나고 한국인들의 일자리가 급격히 증가한 것도 아닌 상황에서 함께 살면서 일자리에서 우리 눈에 덜 띈다는 것은 언어 장벽이나 학력, 기술, 외모 등의 진입 장벽이 존재하는 곳이 아닌 특정 업종 그리고 특정 지역에는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몰려 있다는 얘기와 같습니다. 즉 어느 특정 업종에 가면 외국인이 한국인보다 많은 과반수를 점하고 있고 그런 곳은 더더욱 한국인들의 진입이 어려워져서 외국인들만의 해방구가 되고 있음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건설 현장 등에서의 그 외국인들의 행태는 일찍이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2011년 7월 15일 그 MBC 라디오 최명길의 세계는 그리고 우리는 이라는 프로가 있었는데요. 현재는 그 왕상한 씨로 진행자가 바뀌었고 프로그램 이름도 좀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 그 프로에 보면 그 한국 건설 시장의 외국인들로 인해 한국 건설업의 생산 기반이 붕괴되는 거 아니냐는 경제부 기자의 우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 방송되었던 기자의 목소리를 한번 다 같이 들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건설 현장 근로자들의 그 나이가 많아지는 그런 현상이 아주 추세가 뚜렷하다고 그래요. 조사 결과가 나왔다죠? 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통계청의 경제활동 인구조사 결과를 이제 분석해서 내놓은 그런 결과인데요. 작년 말 현재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생산직 근로자 중에서 40대 이상의 비율이 얼마인가 봤더니 77.4%에 달했습니다. 네. 10명 중에 거의 8명에 육박한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 비율이 10년 전에는 58.8%였으니까 점점 가면 갈수록 건설 현장 인력의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뭐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우리나라 전체 직종의 취업자 중에서 40대 이상 비중은 59%인데요. 그러니까 유독 건설 인력의 고령화가 심하다. 뭐 이렇게 봐야겠죠. 저가 낙찰제 실시로 아무래도 이제 공사비를 좀 가급적 줄이려는 측면이 있고요. 또 외국인 노동자가 대거 유입이 되면서 젊은 인력들을 대체하는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자칫 건설업 생산 기반이 붕괴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예, 들으셨듯이 기자의 걱정처럼 2년여가 지난 현재 국내 건설사들의 그 줄 도산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또한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한 국내 생산 기반 붕괴 역시 외면하기 어려운 현실입니다. 이 그 기자의 방송이 나가고 나서 몇 달 후에 그 2011년 9월 6일 KBS에서는 그 시사기획 창이라는 프로에서 건설 현장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 부분을 집중적으로 조명했었는데요. 기자의 나레이션과 함께 한국인 작업반장분들의 음성이 나오고 그리고 김원동 그 경실련 국책사업 감시단장이 외국인 불러다 임금 경쟁시키는 나라가 어디 있냐는 인터뷰까지 나오는데요. 이 부분을 다 같이 한번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잘 안 통하고 기술도 떨어지지만 외국인 근로자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합니다. 어디 가는 그 사람들 쓰려고 하지. 한국 사람 쓰려고 하나? 근데 기술면 부족하도 어떻게 야? 그리고 거짓먹기로 가야 되는 뭐 단가가 싸니까 써야죠. 이 애초부터 뭐가 잘못됐는가 참 노가다 한 40년 하지만은 뭐가 좀 잘못돼가고 있어요. 치매 중국교포 쓰다가 한족 쓰다가 몽골 쓰다가 자꾸 임금이 더 달라고 이제 베트남 쓰는 거야. 베트남 사람이 좀 더 싸니까. 이러다가 이제 누굴 쓸지 몰라. 저 아프리카 말리 사람들 데려다 쓸란가. 이제 계속 노임 싼 쪽만 데려다 쓰는 거야. 지금 이 우리나라 현실이. 네. 정부는 현재 국내 외국인 건설 노동자는 20만 명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보다 몇 배는 더 많을 것이란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외국 분들이 많이 오는 관계로 해서 임금이 정체돼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이 건설 현장을 다 떠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이 한 10%나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가뜩이나 적은 노임인데 외국인 노동자와
임금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 보니 임금이 오를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 사람들만 저기 없으면은 인건비가 좀 얼마쯤 좀 올라가는데 그 사람들이 자꾸 들으니까 우리 국내 저기 근로자들을 안 쓰려고 그러죠. 웬만하면 싼 외국 저기 근로자들을 데려다 쓰고. 외국인 노동자를 막자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임금을 깎기 위한 수단으로 외국인 노동자가 이용되는 것은 건설사의 이득만을 생각한 정책이라는 지적입니다. 정부가 그걸 오히려 권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나라도 자국 노동자를 우대하는 정책을 쓰는 게 선진국이지 어떤 선진국도 외국인 노동자를 데려다가 내국인 노동자와 경쟁을 시켜서 내국인 노동자 임금을 깎아내리는 나라는 없죠. 우리 한국만 외국인 노동자들을 데려다가 내국인 노동자와 경쟁을 시켜서 임금을 깎고 있단 말이에요. 예, 잘 들으셨죠. 그리고 이어서 들어보실 부분은 동일한 프로그램 중에서 이병훈 중앙대 교수의 그 외국인 노동자들로 인한 건설 품질 문제에 관한 언급과 그 한국인 작업반장님들의 외국인들로 인한 그 능률 저하 이런 것에 관련된 인터뷰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 씨와 같은 기능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은 앞으로 부실 시공 같은 심각한 문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국내 인력들은 이제 앞으로는 사라질 것이고 계속 이주 노동자들한테 의존하거나 그들의 저숙련으로 할 경우에는 시공된 어떤 품질이라든가 여러 가지 후유증이 나타날 거로 우려가 됩니다. 이제 외국 인력이 많은 팀일수록 일이 거칠어서 막 콩고리가 터지고 막 이런 일이 좀 많죠. 아마 텔레비에 가끔 그 콩고리 파손하다가 사고 나는 걸 가끔 저도 보는데 대부분 외국 인력이 한 자리가 그럴 거예요. 왜요? 왜? 그만 기술 기능도 떨어지는 거죠. 경험도 부족하고. 네. 이러한 2011년의 방송 이후에도 건설 인력들의 그 외국인 문제는 줄어들지 않아서요. 이번 2013년도만 해도 무척 많은 그 건설 현장의 사고 소식들을 들으셨을 겁니다. 또한 이 희생자들이 대부분 조선족들이 많았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 박원순 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강 배수구였나요? 거기 공사 현장에 늦게 도착해서 언론에서 많이 두드려 맞기도 했었죠. 이런 그 비숙련 조선족들이 휩쓰는 건설 현장은 앞으로도 더 많은 부실 공사와 안전사고, 이로 인한 그 부실 건설과 품질 저하로 인한 소비자 외면 등이 도미노처럼 이어질 개연성이 크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네, 좀 좋은 말씀이시고요. 전에 그 장하준 케임브리지 대학교 교수가 네. 우리나라 왔을 때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모으시고 그 경제 정책 어떤 해안을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근데 이 양반의 글을 보면은 우리 한국이 다시 산업 정책을 재조정해야 한다. 네. 그러니까 어설프게 금융 서비스역에 매달릴 게 아니라 다시금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네. 절대 한국은 선진국이 될 수 없다. 예. 근데 굉장히 설득력 있는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이미 금융허브 한번 시도하다가 소리 소문 없죠, 요즘은. 예. 근데 그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왜냐하면은 제국주의를 거치면서 서구 유럽 나라들이나 미국은 이미 백수십 년 동안 어마어마한 자본을 축적을 했어요. 근데 한국은 산업자본부터 시작을 해서 축적한 지가 몇십 년 안 됐어요. 애초에 미천이었기 때문에 게임이 안 돼요, 금융업은. 그런데 이런 식으로 공장, 건설 현장에 외국 인력을 마구마구 들여다 쓰고 그 산업 현장의 그 기술 전수 맥을 끊어버리면은 산업 입국이 될 수 있는 얘기죠. 이거는 근본적으로 되지 않는 일이에요. 이게 참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 기능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따면 뭐 합니까? 네네. 그렇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면은 지금 1시간 가까이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예, 잠깐 이제 한숨 돌리고 이어서 다시금 더 심층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여름님과
또 1시간 그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